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제1회 변시 형사법 사례형 문제 풀고 해설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교재 2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올해 강의 일정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순환이죠. 원래 이제 진모 진행하는 타이밍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진등을 모의고사는 따로 진행 안 하고 사례형 전체 형사법 사례형 기출해설 8일 동안 하고 기록형 기출해설 8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실강 오프라인에서 8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지금 변시가 12회 차분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2시간짜리 시험에 대한 해설이니까 말 그대로 문제 그대로 읽고 문제 풀듯이 추가적인 설명하면서 문제 풀고 답 내리고 쟁점 그리고 해설 쭉 보면서 정리하고 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2시간짜리 시험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한다 그러면 딱 3시간 정도 잡는 딱 하루죠. 하루 강의 딱 잡는 게 딱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발췌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푸는 건 크게 의미 없고 전체 회차를 전체 1회부터 12회까지 끝까지 정리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8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막 급하게 발췌하거나 막 생략하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차근차근 해가지고 하루에 한 회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어진 날짜 자체가 물리적으로 8일씩밖에 없으니까 지금 1회부터 4회 해설까지는 촬영으로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실강의는 5회부터 12회까지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 진행해요. 사례형 기출해설 진행하고 통기록으로 회차별로 기록형도 마찬가지로 5회부터 12회까지 8회차분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그 앞에 있는 1회부터 4회까지는 그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 촬영한 거 그대로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제 촬영해가지고 1회부터 4회분까지 해설 강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1회부터 4회까지는 제가 혼자 촬영하는 거고 5회부터는 이제 실강생들 앉아 계신 상황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약간 수업 분위기가 5회 때부터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회 1문이고요. 뭐 전체적인 답안 작성 방법 개관하느라 이런 것들은 뭐 기본 강의 때나 일순환 정리 강의 때나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했고 결국 또 이제 이 기출 해설 강의에서도 해설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추가적인 다 얘기할 거니까 전체 개관하는 걸 생략하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1회 2페이지 있죠? 자, 그냥 문제 풀듯이 전체 설문 사실관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해설 정리하면서 추가 설명하고 하면서 할 거고요. 당연히 지금 뭐요? 전체 전범위 회차별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특별법 등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대한 내용 공부는 끝났음을 전제로 가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막 기본서 강의 같은 거 할 때처럼 차근차근 쟁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풀인 거예요. 자, 1문으로 가서 자, 사실관계 갑은 2011년 12월부터 이렇게 쭉 출발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개인의 선택 문제긴 한데 문제 풀 때 제 1문을 딱 펴서 갑은 11년 12월 1일 14시경 이 첫 줄부터 읽을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대로. 이 첫 줄부터 내가 읽을지 아니면 밑에 문제 설문으로 가셔가지고 1번이죠. 위 사안과 관련하여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위 사안과 관련하여 을의 죄책을 이런 식으로 1, 2, 3, 4 이 문제 설문부터 읽을지 아니면 사실관계 그냥 첫 줄부터 차근차근 읽을지예요. 뒤로 가서 설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위에 사실관계를 읽을지 위에 사실관계부터 그냥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읽은 다음에 문제로 들어갈 건지 이거는 개인의 선택 문제긴 하고 스타일 차이긴 한데 추천하는 거는 문제 설문부터 읽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처럼 이렇게 사실관계 문제 자체가 긴 문제일수록 원래 문제풀이에 추천하는 건 밑에 질문부터 보라 그래. 왜? 이게 사실관계부터 읽어버리면 특히 우리 시험도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묶여가지고 통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시험장을 들어갈수록 이렇게 긴 설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제될 것 같고 저것도 문제될 것 같고 형법 같으면 이거 형소법 같으면 이거 막 공부한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추천하는 게 뭐라고요? 밑에 있는 질문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번 딱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의 죄책을 논하니까 갑이 어떤 피해자 등에 대해서 행위하고 한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강조해서 읽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배점도 보시면 30점이잖아요.
아, 그러면 가배지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3개, 5개 이렇게 막 나오는 문제인 거구나.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예상이 가능하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을제책을 더한 30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형법 쪽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사례형 시험에서 형법 쪽은 이렇게 통으로 갑을병정을 물어봐 버리니까 설문 자체를 먼저 읽는 게 실익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고 약간 배점 정도. 아, 갑을이 대등하게 중요 피고인 피의자로서 이렇게 내가 검토해야 될 사람이구나. 딱 이 정도 감 잡는 정도고요. 하지만 이제 실익은 어디에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지금 3번, 4번 형소법 설문 같은 거. 형법도 약간 설문이 변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형소법이 특히 이렇게 나오죠. 자, 3번부터 보죠. 갑이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자 검사는 갑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 신용카드를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그 제출한 신용카드에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와 있냐 없냐에 대한 결론 근거까지 쓰시오예요. 자, 아직 사실관계 안 읽었어요.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번을 딱 먼저 읽으니까 바로 뭐가 잡히는 거예요? 신용카드라는 중요 증거가 사실관계에서 등장하고 이게 증거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쟁점이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거 관련된 거는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찾아 읽어야 되지만 이거랑 관련 없는 건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쟁점 키워드와 내가 어느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어느 부분은 좀 더 그냥 무난하게 읽어도 되는 식으로 완급 조절이 되죠.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설문이 읽은 김에 그냥 같이 다 설명해 버립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는 형소법 파트 사례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증거 능력 유무 물어보는 건 거의 매년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배운 걸 생각하셔야 돼요. 증거 능력, 특히 이제 우리 시험 같은 이제 신용카드를 물어봤죠. 신용카드 등의 증거 능력 유무를 물어보면 어떤 증거든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검토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자, 우리가 형소법, 증거법 딱 들어갔을 때 개관하면서 배우죠. 증거 능력이라는 건 뭐다? 증거능력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 자유심증에 의하는 증명력 같은 게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증거법, 증거능력 파트에서 배운 게 뭐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능력 관련 규정과 규정 해석론 배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세부 내용까지는 안 써도 되죠. 308-2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309조 그리고 317조 붙어 다니죠.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의 진술, 조서 등 다 증거 능력 부정. 310-2 전문 증거면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증거 능력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주의이긴 한데 위수증이면 없고 임의성에 의심 있는 것도 없고 전문 증거도 없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이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에 해당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 인정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지금 문제 풀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 법정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검토할 건 뭐예요? 이 증거가 위수증에 해당해서 부정되는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외 진술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 부정되는지,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예외 추가 어쩌고 저쩌고 요건 못 갖춰서 증거 능력 부정되는지, 이거 검토하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뭐 추가로 사본의 증거는 이런 거 추가로 논할 게 있긴 한데 메인 검토란 얘기죠. 그래서 뭐요? 해봤는데 자, 이건 뭘 검토하는 거예요? 이건 증거법 문제가 아니죠. 이건 수사 절차 문제예요. 수집 절차의 위법성 관련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검토해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위수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임의성에 의심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문 증거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증거 능력 있다가 결론인 거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해당하지 않고 이거 해당하지 않고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고 쓰는 게 여러분들 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분량 조절과 시험에서 주된 물어보는 파트에서 뭔가 분량을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쓰거나 관련된 행정을 추가로 쓰는 건 당연히 문제에 맞춰 쓰는 거고, 전체적인 문제풀이 흐름을 잡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 설명인 거고, 좀 더 이제 응용 설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세 개를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비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우리 설문도 마찬가지. 신용카드가 웬만하면 진술 증거긴 아닐 거잖아요. 증거물이 서면의 가능성이 약간 열려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물증 비진술 증거겠죠. 그러니까 설문을 딱 읽었는데 누가 봐도 물증이에요. 비진술 증거. 무슨 압수된 식칼막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런 식의 누가 봐도 비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증거면 세 개를 병렬적으로 차근차근 검토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 근데 누가 봐도 비진술 증거는 뭐만 검토하면 돼요? 얘만 검토하면 돼요. 물론 이제 위수증이 논의되면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독수독과 원칙과 예외까지 추가로 막 이제 검토는 해봐야겠죠. 일단 출발은 위수증이에요. 위수증만 잘 찾으면 이제 문제는 풀리는 거니까. 자, 왜 누가 봐도 비진술 증거면 뒤에 거는 검토도 안 해요? 우리 배웠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죠. 309조나 317조는 진술이어야 돼요. 자백 진술, 자백 외 진술, 진술 써있는 조서 서류, 진술 증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전문 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문 증거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진술 증거여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이 내용의 진실성, 요증사실에 대한 것인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얘든 진술 증거임을 전제로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봐도 진술 증거 아닌 막 식칼 같은 걸 물어보면 이걸로 증거 능력을 날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답안에 쓸 일도 없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쳐내거나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죠? 위수증의 일단 메인 검토는 뭐예요? 증거법을 쓰는 건 그 다음인 거고, 원래 메인 검토는 뭐예요? 이 수집 절차가 영장주의니 뭐니 강제처분 절차 관련해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다를 논증하는, 위법 수집 절차다른 걸 논증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위법하다 결론 내렸으면 이거 법리를 붙여줄 뿐이에요, 추가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하는 건 설문부터 읽는 거고, 설문부터 읽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문제풀이 요령이잖아요. 이런 거를 최대한 익숙하게 체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빨리 문제를 분석하려고 순서를 깨버리고 뒤에 것부터 지금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초반에 좀 이런 설명들을 좀 추가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책에 쓰기는 좀 애매해요. 말 그대로 그냥 문제푸는 해설 강의할 때 들어가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 요령을 좀 하나씩 익히셔야죠. 자, 그럼 다시 2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3번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증거 물일 거고요, 신용카드. 그러면 이 신용카드를 압수한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서 위법성 판단해야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죠. 지금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여기까지 읽는데 1초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이제 이런 거 초반 문제 풀 때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될 건데 문제가 쉬워요. 시험의 난이도라는 게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회 시험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씩 변동이 있고 막 난이도가 한 번씩 점핑하고 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1회 시험이 전체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다 불문이에요. 1회 시험이 제일 쉬워요. 되게 전형적으로 나왔거든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이런 거죠. 공부를 했으면 이건 4번 설문은 위에 사실관계를 안 봐도 그냥 답안이 바로 써지거든요. 저기 4번 보시면 1심 법원은 갑에 대하여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일단 공소사실 여러 개다라고 전제가 깔려있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요. 기소된 범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나왔죠.
자, 거기에 대해서 검사만, 만이죠. only예요. 무죄 선고 부분, 일부분만 항소하였다예요. 그래서 항소를 받아줘서 본안 판단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파기 재판까지 갈 거예요. 그 경우에 심판 범위와 조치입니다. 이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뭘 물어보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공부가 지금 된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이거 지금 뭐예요? 일부 상소예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지금 뭐야? 일부 유죄, 일부 무죄에 대해서 검사만 그 일부만 항소했다 나오는 거죠. 그럼 일부 상소 딱 배웠죠? 수업 시간이고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해요. 일부 상소 케이스는 목차가 딱 정해져. 세 개 목차가. 아, 일부 상소 문제 되는 거구나. 딱 떠오르는 순간 목차 3개가 그냥 머릿속에 바로 잡혀야 돼요. 그 목차 3개가 지금 어떻게 돼요? 허용되는 일부 상소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요. 허용되는 일부 상소라는 판단이 나오면 두 번째로 그 일부 상소에 따른 이심범위죠. 항소심범원의 심판 대상 범위예요. 그래서 일부만 이심되고 상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라고 쓰고 3번은 뭐야? 항소가 인용될 경우에 4번에 이유 있다고 인정 아예 써주고 있죠. 그래서 파기할 때요 이제. 항소심 재판할 때 그 일부 상소한 일부만 파기할 거냐 분리 확정의 예외를 인정해서 전부 그냥 파기할 거냐 견해 대립 있고 판례 태도가 일부 파기설로 가죠.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기 쓸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딱 두 줄 쓰잖아요. 일부만 이심되고 나머지는 분리 확정된다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쟁점 정리 학판검 쓰는 거죠. 일부 파기설 전부 파기설 판례는 전자 입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일부 파기설 생각건데 사실상 양형의 이익이 형법 개정으로 해결됐다 할 것이므로 판례 태도 일부 파기설이 타당하다까지 써서 일부 파기해서 자판하면 된다까지 그냥 마무리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없어요. 멘트 그냥 표현 같은 것만 좀 단어만 달라지는 거지.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뭐야 객관식도 이건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허용되는 일부 상소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되는 거면 방금 말한 케이스로 넘어가는 거고 허용이 만약에 안 되는데 잘못된 일부 상소로 한 거면 주의하시고 이건 객관식으로도 주의해야 되죠. 이 상소가 무효다 기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상소 불가분 원칙 3, 4, 2조 2항에 따라서 전부 상소로 본다예요. 전부 상소니까 전부 이심돼서 전부 파기예요. 이것도 목차가 안 잡히는 게 아니죠.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가 법리 기재하고 법리 객관식용으로도 암기하는 게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여기 쓰는 것도 딱 정해주세요. 법리 부분은. 일단 뭐야? 3, 4, 2조이랑 일부 상소할 수 있다 규정 베껴주고 이러한 일부 상소가 되려면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독립된 재판이 가능하여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경우 1, 2, 3, 안 되는 경우 1, 2, 3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딱 우리 시험에 직접 관련된 것만 발표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일부 상소 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독립된 재판이 가능해야 되는데 포괄 일조 일부나 상상적 경과 일부는 그냥 안 되는 거고 경합범인 걸 전제로 깔죠. 실체적 경합인 걸 전제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온 경우는 되고 38조 1항 2호 등에 따라서 한계형이 선고된 경우는 안 되고 38조 1항 3호 등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선고한 거 병과되고 한 경우는 또 가능하고 요거 정리한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객관식에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문장들은.
자, 그럼 우리 사안이 딱 지금 어떻게 돼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만 내가 이제 위에 사실관계 확인하면은 이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뭐만 이제 추가로 확인하시면 돼요? 일부 무죄 나온 공소사실 범죄와 일부 유죄 나온 공소사실 범죄 사이의 죄수관계가 경합범위여야 돼요. 만약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더라도 이 공소사실 범죄들 사이의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이거나 포괄일죄여 버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상소고 전부 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문 4번을 딱 읽었을 때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4번 설문을 제대로 읽고 여기까지 제대로 딱 공부한 거 가지고 떠올렸으면 위에 사실관계를 읽을 때 이제 설문 4번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만 찾으면 돼요? 지금 갑한테, 갑이죠? 갑에게 이런 어쩌고저쩌고 기소된 갑이 지금 범한 이 사실관계에서 각각 범한 범죄들, 지금 뭐야? 현금카드 사용, 현금 인출한 행위 그 범죄와 나머지 행위들의 죄수관계가 경합범인지 상경 포괄일지만 찾으면 4번 문제 푸는데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4번 문제는 아까 1번을 읽고 왔잖아요. 결국 1번에서 갑의 죄책, 성부 범죄 논의를 쫙 논한 다음에 성립되는 범죄, 현금카드 사용 관련, 뭐 관련해 쫙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은 죄수 검토로 끝나겠죠? 그 죄수 검토의 상과에서 그냥 이어서 받았으면 돼요. 이게 4번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1번 풀 때, 아, 죄수 검토는 좀 더 4번하고 연계되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여기까지 딱 문제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찾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서 사실관계 읽으셔야 돼요. 물론 첫 줄부터 읽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첫 줄부터 읽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그런데 추천하는 거는 방금 말한 대로 뒤에 걸 읽는 게 나아요. 또 여러분들은 형사법 통합이라서. 자, 그래서 다시 첫 줄로 올라갑니다. 자, 갑은 11년 12월 1일 날짜 같은 거 읽을 때도 이게 지금 2012년 1월에 본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1년도 직전 연도 이런 걸로 행시를 많이 넣어주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올해 기준으로 한 5년 6년 전 막 이런 거 나오면 공소시효 같은 것도 확인해봐야 돼요. 딱 5년 기준이죠. 기록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그런 건 아니고. 자, 12년 12월 1일이고요. 이렇게 날짜 시간 써 있는 건 항상 시간에서 야간성 같은 건 습관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형법에서도 절도가 야간이면 막 야주절로 엮이는 케이스도 있고 절차법, 형소법에서도 야간 집행의 위법성 이런 문제들이 항상 걸리죠. 그래서 시간까지 주어지는 설문에서는 항상 야간인지 주간인지를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초반에는 좀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 이제 검찰 실무 같은 거 하고 하면 막 배우는 거죠. 모든 법률 서면에서 문장의 구성이에요. 한 문장에서 단어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죠. 말로만 하죠. 주체, 공범, 일시, 장소, 동기, 피해자, 피해품, 수단, 방법, 그에 따른 행위 및 결과예요. 이게 지금 한 문장에서 단어 배열에서 물론 공통되는 거를 각으로 묶어서 앞에 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말고는 이 순서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록에서 공소사실 메모를 따로 할 것 같으면 공소사실 메모 목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써 있을 거니까 공소장에. 그러면 이런 건 사례 문제 읽을 때도 지금 문장 보시면 똑같이 써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이제 민사 같으면 주일장복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민사는 6하원칙 기준으로 가는 거고 형사는 공범 동기 추가해서 8하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달라지는 거 없고 들어가는 정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읽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안 쓸 때도 웬만하면 이 단어 순서 배열은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부녀자 A예요.
그래서 피해자도 또 이제 체크하면서 가죠. 이런 거 연필 들어가지고 다 이제 체크하면서 가는 거죠, 실제로는. 자, 핸드백을 열고 신용카드 한 장, 아까 4번에서 봤던 현금카드 있고 3번에서 신용카드 있었죠? 이거 중요한 증거들이에요. 현금카드 한 장,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있는 손지갑 한 개를 꺼내던 순간 눈치챈 A가, 자, 지금 뭐요? 절도죠. 폭행협박 같은 거 들어간 거고 날치기, 낚아채는 것도 아니죠, 지금? 그래서 꺼내던 순간이고요. 실행에 착수 있고 눈치챈 A가 도둑이라고 소리치자 손지갑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사는 딱 짚는 순간 기수잖아요. 절도. 절도의 실행에 착수, 물색행위, 밀접행위 시설이죠. 절도죄의 기수시기, 운반이 용이한 재물과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재물 있죠. 그거 나눠서 딱 판단한 거 생각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응모에 그쳤는지, 실행에 착수인 이때 결과 발생 안 돼서 미수에 그쳤는지, 결과 발생까지 해서 이미 기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끊으면서 단계별로 분석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해야 돼. 연필로 이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야죠. 그래서 옆에다가 쓸 것 같으면 뭐야? 절도 동그라미예요. 실제로 이런 연필로 체크하면서 이 정도 체크는 하면서 가야죠.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러면 아까 14시에 체크한 다음에 갑 동그라미, 분야자 A 동그라미, 신용카드 한 장, 현금카드 한 장, 밑줄, 손지갑 한 개 밑줄, 그리고 뭐야? 가지고 그대로 도주 이런 거 체크한 다음에 옆에다가 절도 동그라미예요. 메모지만 따로 안 할 뿐이지 기록 메모, 공소사실 메모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것들 다. 자, 그 다음에 갑의 주책 써야 되니까 하나는 지금 잡은 거죠. 이에 A는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정복 착용, 이런 것들 문제가 되더라도 체크하는 거죠. 불신 건물에서 정복 착용은 중요하잖아요. 왜? 신분증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정복 착용하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신분증 제시 안 했더라도 적법하되 다만 소속 성명 밝히고 목적 이유는 얘기해야 된다.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럼 배운 거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물론 실제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키워드긴 한데 체크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생으로 문제 풀듯이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자, 경찰관 P1과 함께 갑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갔고요. 갑은 이를 피해, 이제 을이 등장하죠. 계속 도망하다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 있는 을을 만났어요. 자, 을 체크하겠죠. 갑은 을에게 이러이러한 사정, 혼자 절도하다 도망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이 쫓아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부탁 밑줄, 승낙 밑줄. 이제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은 깨진 소주병을 한 개씩 들고 체포멘탈의 목적 바로 들어가죠. 경찰관 P1의 얼굴을 찔렀죠. 그리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옛날 표현으로 유한은이고 요새 표현은 치료가 필요한이라고 바뀌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전치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이 이제 요한을 쓰고요.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에요. 제가 연수원 다닐 때니까 치료가 필요한으로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를 쓰냐, 표현을 쓰냐에 따라서 이분이 언제적 공부하신 분이구나 약간 연배가 나오거든요. 물론 틀렸다고까지는 안 봐요. 근데 좀 어차피 옛날 어르신 표현 쓸 필요 없죠. 자,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얼굴이 찢어진 거죠. 가했답니다. 가하였다는 표현과 입게하였다는 표현도 실무에서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가하였다는 고의범 표현이고 입게하였다는 과실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도 그냥 써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고의가 그냥 찔러버린 거니까 고의범이죠. 그러니까 가했다고 지금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보면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어느 정도 어쨌든 실무교육은 받으셨거나 어떤 실무를 좀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절도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 상해까지 했으니까 중강도가 되고요. 중강도가 상해까지 가했으니까 중강도를 타고 강도 상해까지 가는 사안이에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제 준강도 동그라미, 강도상해 동그라미 이렇게 가겠죠. 근데 또 뭐야? 강도상해도 지금 뭐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찌른 거니까 특수로 가요. 그리고 무슨 쟁점이 있어요? 이 특수 강도의 준강도로 갈 거냐, 그냥 준강도로 갈 거냐 관련해서 절도 행위 시에 위험한 물건을 들어야 되냐, 폭행 협박 시에 들어야 되냐,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되냐, 둘 다 들어야 되냐. 걔네들이 믿잖아요. 그런 쟁점도 있죠. 강론에서.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따 해설 보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열상을 가했고 갑은 도주, 을은 현행범 체포해. 자, 그러면 을제책 관련해가지고 무슨 쟁점이 추가돼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야? 갑이 절도할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이 아니죠? 중간에 가담했죠. 이걸 키워드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승계적 공동정범이에요. 그래서 인정 여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인정함을 전제로 후행자의 귀책범위 소극설까지 쓰는 거 다 들어가는 거겠죠. 결론은 소극설에 따르면 을은 훔친 부분에 대한 책임 없어요. 그냥 갑과 함께 찔러버린 것만 책임져요. 그러면 을한테는 뭐가 없어요? 절도범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갑은 준강도를 타고 준특수강도의 강도 상해까지 가지만 을 같은 경우는 절도가 빠져버리니까 체포멘탈의 목적 준강도가 없죠? 그냥 뭐요? 찔러버린 특수상해와 공직방 같은 거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금의 인정 여부. 아까 강도 상해와 특수공직방 치상. 그리고 을 같으면 그냥 특수상해와 특수공직방 치상이겠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함을 전제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기수범과의 죄수관계 문제예요. 판례 태도가 어떻게 돼요? 법정형을 비교 형량해서 중한 결과의 고의기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그것보다 더 중한 경우에 한해 상경 같거나 경하면 일죄예요. 이런 것들을 다 그럼 옆에다가 이제 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죄수검토 이런 걸 막 써놔야 돼요. 또 까먹으니까 또. 이런 거를 지금 다 생각하면서 이런 거 쓰려면 뭔가 분량이 이거 빨리빨리 써야겠네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읽으셔야 돼요. 물론 또 해설 보면서 다시 한 번씩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 11년 12월 1일 오후 3시죠. 갑은 집으로 가는 길에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훔친 신용카드죠. 옷가게, 의류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나오죠. 신용카드 범죄.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니 강도상해는 이미 다 검토 끝났고요. 이렇게 옷을 사는 건 누구를, 이건 피해자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 옷가게 사장님을 피해자로 하는 별도 사기죄. 자,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이건 신용카드 아니고 현금카드죠? 현금카드 이용해서 현금 인출이에요. 그럼 역시 판례 태도에 따르면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를 피해자로 하는 절도죄죠.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 쓴 건 사기죄와 별도로 신용공여 기능, 본질적 기능 사용했으니까 여전법 위반죄 성립하고요. 현금카드 사용한 건 이건 신용카드 사용한 게 아니니까 여전법, 신용공여 기능 사용 없죠? 여전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 항상 성립시킨 범죄가 여러 개면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죄수검토로 끝나요. 전체 결론 정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기치고 절도하고 한 거 전부 다 실경으로 빼는 거죠. 여전법만 포괄일죄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설문 4번 읽은 거 슬슬 각이 나오잖아요. 현금 사용해서 현금 인출한 절도죄, 무죄. 나머지 이런 사기죄니 뭐니 뭐야?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대충 확인되는 거예요? 일부 상수 4번 관련해서 경합범인 게 이제 한번 딱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해서 4번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지금. 답안 쓸 때 이제 표현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암기했던 거 얼른 끄집어내고 얼른 법전 찾아가지고 조문 베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막 그 다음 단락. 위 사건을 수사하던 이제 그 수집 절차 관련해가지고 3번 관련이겠죠. P2는 21시니까 저녁 9시죠. 갑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집에서 25m 떨어진 체크. 그래서 그 떨어진 길바닥에서 갑을 발견 긴급 체포했고요. 직후 긴급 체포한 갑을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신용카드 압수 그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요. 그럼 적법하게라는 표현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사후영장 발부해서 적법성은 검토할 필요 없다라고 써준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 같은 거, 뭐 적법하게 체포했다, 적법하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 절차 자체의 적법성은 문제 삼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이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압수한 것만 잘 검토하면 되겠구나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생각보다 문제풀이 강의할 때 할 얘기가 많아요. 잔소리처럼. 결국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강제처분 나오고 대물적 강제처분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물어보는 또 문제가 나오면 아까 증거능력 유무 딱 검토하듯이 딱 머릿속에 그냥 일단 체계가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에서 일단 뭘 찾아야 되냐면 영장을 받은 게 있는 상태에서 쳐들어가서 압수했는지 영장 안 받고 압수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왜 확인해요? 확인했을 이런 걸 구별할 땐 구별 실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영장을 받은 게 있으면 내가 이제 이 영장 압수 절차의 영장 집행 압수 절차의 적법성 관련해서 뭘 찾아서 이제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바꿔 말하면 위법한 별건 압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거 판례도 많고 특히 요새 전자기록 관련해서 막 판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별건 압수가 위법하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법리기재 할 것까지 다 외워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출발은 215조에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일세 써 있고 판례 역시 같은 입장에서 영장기재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까지 쓸말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럼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전자기록 엮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냥 집행 절차예요. 야간 집행이니 참여권이니 이런 거 관련해서 압수 집행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나오겠죠. 이거 차근차근 검토하는 거예요. 특히 또 절차 같은 게 만약에 나오면 법전을 펴놓고 가셔야 돼요. 법전도 어디를 피셔야 돼요? 200조대를 피는 게 아니에요. 수사 절차에 수사기관의 압수가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압수 집행 절차는 219조 중용 규정을 타고 118조, 120조 언저리에 있는 걸 갖다 쓰기 때문에 100조대를 펴놓고 조문을 눈으로 빨리 한번 스크린 한 다음에 뭐가 문제되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맞춰가면서 가셔야 돼요. 답안 쓸 때도 어차피 법전을 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법전을 펴놓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꼭 답안 쓸 때 법전 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전 활용도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험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차근차근 검토하면 돼요. 자, 그럼 영장을 안 받았으면 그야말로 뭐예요? 영장주의죠. 자, 영장주의 예외로서 적법한 압수인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영장주의 예외도 검토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사례 문제에서. 제일 먼저 218조를 치고 가는 거예요. 이미 제출물 압수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는 이걸 이미 제출물 압수라고 하지만 이것도 법전을 딱 펴보면 눈으로 그냥 바로 확인이 되죠. 유류물도 있어요. 누가 제출하지 않더라도 유류물, 길바닥에 유효한 물건 떨어뜨리고 간 물건은 그냥 누구 제출 없더라도 주워다가 압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누락하는 거 법전을 안 펴봐서 누락하는 거예요. 법전에 써 있잖아요. 누락하려다가도 법전 한번 펴서 눈으로 보면 아 유류물도 있었지 확인되는 거예요. 얘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요.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병렬적으로 딱 사례 시험에서 주로 문제되는 거예요. 물론 주로. 이 정도만 써도 이제 키워드는 떠올라야 돼요. 공부가 된 상태니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 긴급 체포 시 압수. 세 개를 차근차근 검토해서 중복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순서대로 가요? 얘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얘들은 사후영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사후영장을 받았다. 우리 문제는 써있긴 하지만 그런 게 빠져있을 때 얘들로 검토하면 답안이 어떻게 끝나요? 사후영장을 나중에 받았음을 전제로 가정해서 적법이에요. 근데 이걸로 검토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딴 가정이 안 들어가요. 그냥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답은 둘 다 될 것 같으면 이쪽이 답인 거예요. 물론 얘들도 추가로 써야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것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압수 집행 절차, 뭐 야간 집행 이런 것들이 여기도 들어가니까 참여권이 임원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절차 같은 것도 간단히 검토하면 압수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맨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딱 처음 나왔을 때 잡아버리는 거예요. 초반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문제가 쉬워서 해설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초반에 이런 해설을,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수업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물론 앞에서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두면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가겠죠. 이제 뒤에 가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다시 2페이지 사실관계 마저 읽어보죠. 집에서 25m 떨어진 길바닥에서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고요. 그 직후죠. 그럼 긴급 체포 시 압수 같으면 24시간 내야 되는데 직후라고 써있으면 24시간은 웬만하면 안 지났다 그런 걸 깔아주는 거예요. 자, 긴급 체포한 갑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 그의 방 책상 서랍에 있던 신용카드 압수 사후영장 발부 병합 기소예요. 공동 피고인이고 공범에 해당하죠. 공범성 판단도 문제가 되든 안 되든 판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관련해서도 답이 나왔죠. 그냥 뭐가 나왔어요? 영장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출하거나 길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 세 개로 오는 거예요. 집에서 압수한 거, 뭐 집이 범죄 현장이라는 거 안 써 있으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이해 검토하는 거죠. 체포 현장, 긴급 체포도 체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뭐요? 길바닥에서 체포해서 길바닥에 떨어진 거 압수한 거면 얘가 될 건데 길바닥이 아닌 25m 장소적 근접성 부정되고 걸어가면서 시간 흘렀으니까 시간적 근접성이 부정돼서 현장이 아닌 곳에서 했으니까 이해도 안 돼요. 그 검토를 써주는 게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현장성을 요건으로 안 하니까. 그리고 시간적 요건 24시간 된데 직후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걸리는 게 뭐야? 아까 시간 체크하라고 그랬죠? 9시에요. 저녁. 해가 져 있어요. 그래서 220조 요급처분 제한은 211조에 적용되지 아니하,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125조 야간 집행 제한에 위반돼서 위법한 야간 집행이라고 결론이 끝나고 위법한 야간 집행이 여기 썼다 지웠죠? 위수증으로서 증거 능력 부정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가셔야 돼요. 역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해설 보면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자, 1번 갑의 죄책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죠. 아까 결론 냈죠. 강도상해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검토하는 겁니다. 실제 답안이 이렇게 가나다라 분설해서 쓰진 않아요. 이게 모범 답안 해설이니까 이렇게 좀 장황하게 써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한 문단에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지까지는 그냥 전체 해설로 들어가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 CBT로 바뀌었잖아요. 현재 모의고사도 지금 CBT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개정판부터는 이 모범 답안 해설 그대로 넣은 다음에 회차별로 마지막에 그 CBT 답안 양식에 맞춰가지고 분량 문장 정리까지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 실제 답안 쓰는 스타일대로 양식 맞춰놨거든요. 맞춰가지고 아예 그 해설 자료까지 추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정 작업이 올해 말에 아마 하긴 할 건데, 올해 이제 내년 1월 시험 전에 그게 좀 정리가 되면 그 개정판 내기 전에 좀 CBT 자료, 해설 자료부터 좀 이제 추록으로 생각해서 좀 미리 업로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제가 좀 작업 하는 걸 봐야 돼가지고,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못 하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업로드 할 것 같으면 학원 자료실이랑 출판사 자료를 다 올릴 거거든요. 이제 공지는 따로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결론만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가번, 훔쳤으니까 절도. 나번, 체포 멘탈의 목적으로 상해 가했으니까 중강도. 자, 근데 이제 뭐야? 나번에 추가되는 게 다번이죠. 자, 여기는 학판검으로 안 잡아놨는데 학판검으로 잡아도 돼요. 키워드가 뭐예요?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 기준. 견해 대립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절취행위시설, 폭행협박행위시설, 양자 택이설, 양자 병합설이에요. 택일설, 병합설. 책 보면 다 있죠? 그래서 팔레테도는 폭행 협박 시설로 가고요. 우리산도 폭행 협박 시에 깨진 소주병 휴대해서 했으니까 준 특수가 붙는 거죠. 그래서 준용 규정 같은 거, 그 타고 가는 것까지 조문 정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고요.
답안 쓸 때 조문을 어디다 쓸 거냐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이에요. 제일 단어가 먼저 나올 때 써도 돼요. 그럼 먼저 단어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죄명이 나오는 게 목차예요. 가번, 절도죄, 성부, 성립 여부도 글자가 아까니까 성부라고 줄여 써도 돼요. 그 정도는. 절도죄, 성부 쓸 때 절도죄 괄호하고 형법 329조. 형법 법명을 생략이 안 됩니다. 형사법 통합시험이기 때문에 법명을 생략해버리는 게 형법인지 형소법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어 생략은 안 돼요. 뭐 제자 같은 건 빼먹을 수 있어도. 그래서 처음 나올 때 그냥 목차에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나올 때 쓰거든요. 문장에서 절도죄 괄호 이렇게 조문 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문장 끝에 써도 돼요. 절도죄가 성립한다까지 써놓은 다음에 괄호하고 조문 써도 돼요. 이건 그냥 스타일 차이 대 전체 답안의 통일성만 갖추시면 돼요. 왔다 갔다만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문 자체는 써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해도 조문 적시를 생략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라번이죠. 그래서 준특수 강도가 상해까지 가했으니까 강도 상해다예요. 그리고 뭐 질수검토까지는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전체 포괄해서 강도 상해 하나가 성립한다가 결론인 거죠. 이거 그냥 한문단으로 줄여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페이지로 가요. 특수공집방 치상 있죠? 그래서 가번에도 쟁점을 잡을 것 같은 뭘 잡을 수 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 여부에 대해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 그 정도는 설치해야 돼요. 견해대리까지 쓸 분량은 없어요. 그래서 사안포섭에 보시면 위험한 물건 특수의 경찰관이죠. 정복 착용하고 있으니까 직무집행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찔러가지고 했으니까 상해가 했으니까 특수공집방 치상죄. 그리고 추가로 한 문장 더 붙일 것 같으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도 있죠. 자, 아까 앞에서 검토한 거 준특수 강도도 뭐 준자는 이제 빼먹어도 돼요. 강도 특수도 죄송해요. 말이 꼬이네요. 준특수라는 건 결국 강도를 깔고 상해까지 포섭되면 강도상해죄라는 죄명이 출발이 준에서 출발했든 특수에 출발했든 죄명이 그냥 강도상해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검토한 거 더 인용해 주세요. 강도상해죄 역시 성립 가능하다고요. 둘 다 성립 가능한 걸 전제로 나번이죠. 그래서 특수공집방과 강도상해죄의 죄수 문제 이쟁점은 써야겠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돼요? 판례태도 법정형을 비교 검토한다예요. 그러면 자, 나번의 첫 번째 문단에 판례태도가 타당하다라고 해서 검토까지 내리셨고요. 사안포섭을 하셔야죠. 항상 법리기재 사안포섭 결론이에요. 이 구성은 깨는 거 없어요. 사례다발에서. 자, 그러면 내가 위에서 언급한 법리검토 결론이 뭐예요? 법정형을 비교해서 판단한다면 제대로 된 사안포섭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법정형이 써 있어야 돼요. 판례태도가 타당하다고 써놓고 아니면 판례만 써놨더라도 어쨌든 법정형 가지고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법리기재가 있는데 사안포섭에 여기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안 써 있으면 사안포섭 누락이에요. 그냥 뭐가 더 중하고 이렇게 써 있는 답안은 사안포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전을 펴야 돼요. 얼른 형법전 펴가지고 결과적 가중범, 조문숫자, 법정형 확인만 하면 안 돼요. 여백에 써놔야 돼요. 답안에 써야 되니까. 확인하고 덮어넣어버리면 답안 쓸 때 또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폈으면 쓸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문제지 여백에 적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안 보세요. 강도상해죄 무기 7년 이상, 특수공집방 치상죄 3년 이상이죠. 따라서 뭐 어떻게 돼요? 강도상해가 더 중하니까 상상적 경합범 인정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강도상해가 더 중함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법정형을 베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대충 쓰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법전 찾는 게 귀찮아서 결국 그런 거거든요. 이건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생략하는 건 없어요. 다른 거 생략해도. 차라리 아까 학판검에서 그냥 키워드랑 판례만 쓰고 학설 검토를 날려버릴지언정 이 사안 검토에서 법정형 베끼는 걸 생략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날려버리고 어느 부분을 우선해서 남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사안포섭을 또 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3번 신용카드 쓰고 한 거 있죠. 이제 거기로 검토 들어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5페이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